안녕하세요. 쿠팡이천 2020학년도 고1 3월 학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강이랑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여기 미러링 되면은 빔으로 좀 띄워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러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등급 컷 아니면은 경향 이런 것 좀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앞에서부터 전체 45번 각각의 영역별에서 우리가 뭐가 어렸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향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23일 모의고사 대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급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이게 89점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2등급은 83점, 3등급이 74점, 4등급이 63점, 5등급이 52점, 6등급이 41점, 7등급이 31점, 8등급이 24점. 요 정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단은 목표로 잡는 거는 당연히 몇 점을 받으셨으면 좋겠냐? 선생님 목표는 100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100점부터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국어 시험 자체가 80점 후반대에 1등급이 형성이 돼요. 이거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89점 정도로 이게 형성이 돼 있을 때 보통 후반대를 보는데 우리의 목표는 일단 안정권으로는 여러분이 최소 92에서 93 정도가 되면은 안정적인 이게 1등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 보셨을 때요. 그 다음 2등급을 목표로 이제 잡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83점 정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작년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 자체가 사실 기록이 작년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1, 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수준을 유지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문제 여유는 사실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에서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점짜리 또는 3점짜리, 3점짜리로만 3개 틀려도 91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서 같이 전략을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1, 2등급 아니라 3등급까지만이라도 4등급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각각의 전략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작부터 문법, 그리고 독서, 문학 이렇게 각각 영역별로 좀 정리를 할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이 이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오답률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오답률 자체가 한 70%가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각자 문제집이라든지, 이건 EBSI, 풀서비스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77% 되는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29번, 30번 문제, 요거 되게 좀 까다롭지 않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29, 30번 문제가,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할 거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29번이래. 41번.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41번하고 43번 문제. 그래서 4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계산 자체를 못했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또는 아예 실수가 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43번 표현의 특징. 이게 두 문제가 힐링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다 70%가 높거든요. 그리고 나서 25번, 28번에 대한 얘기들, 30번에 대한 얘기들, 중요한 문제 사항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앞에서부터 일단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 한번 지우고요. 영역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거 그리고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계속 같이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서 제일 신경을 쓸 부분은 첫째도 둘째도 일단은 시간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지금부터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매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아침에 좀 오셔라. 그러면은 이 실전 모의고사 학원에서 하는 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의 지문이나 아니면은 유형의 경향을 좀 먼저 파악하셔라. 지문 유형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2주 만에 내가 갑자기 5등급 정도 했는데 1등급 맞겠다. 이건 욕심이죠. 비울 건 비우고 합시다. 버릴 건 버리고 할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3개년 기출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일단 기출 문제를 보셔라. 그 다음에 기출에서 부족한 거는 영역별 학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하는 영역은 일단 조금 빼놓으시고 기출 3개년 거 풀었어요. 점수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좀 후달렸던 것들에 대한 부족한 거에 대한 영역을 보셔라 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딱 2주 정도도 안 남았어요. 13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13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마지막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답노트 만들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태도를 좀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태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기억하셔요. 요거는 중3짜리 시험이에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는 중등의 과정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고등에 와서 너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선행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학습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뭐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꼰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영역들 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문이라고 하는 영역들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 이거는 문제를 이제 같이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볼게요. 설마 떨어지진 않겠죠? 떨어지면 울 거야. 그래서 이제 화법 장문에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먼저 1번에서 3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지금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포인트만 찝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았더라도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우리 화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이 말하는 이가 나올 거야. 이 말하는 이 같은 경우는 얘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발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하나의 대담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우리 토론이라든지 토의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말하는 이의 주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말하는 뭘 보라, 방법을 보셔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도 계속 뭔가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쓰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잖아. 결국 이 발표라는 거에서도 이번에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요. 그럼 발표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때 어떤 효과들을,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비언어라든지 반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임팩트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 높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첫 번째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요 경향을 하나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 이거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1학년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하는 학습들이 되게 기초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획이라고 보는데 결국 내용을 하나씩 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에서 여기에 내용 정리가 다 됐으면은 우리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안 읽어도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이거 안 읽고 풀어라,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파악했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반응에서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을 때 뭘 골라야 되는 건지 잘 그걸 모르겠다라면은 여기서 3번에 보기 하나만, 3점짜리기 때문에 요 얘기 하나만, 미안해요. 3점짜리 아니죠. 요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보통 이게 3점짜리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번의 보기 내용, 적절한 반응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이제 지문을 조금씩 보자라고 하는 거에서 보기라든지 또는 본문이 있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좀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읽을 것인지, 표지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보기 보면은, 자, 윷놀이를 할 때 유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흥미로웠다라고 한 건 본문에서 뭐 한 거예요? 언급한 내용이죠. 그럼 이건 본문에 대한 언급 내용이잖아요. 첫 문장은 그랬어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어때요? 내가 해본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개나 벌이 자주 나오는 걸, 뭐는 잘 안 나오던 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문장에서는 뭐 했어요? 본문 언급한 다음에 나의 또는 어떤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보면은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실제 윷놀이 했을 때 나오는 윷패의 확률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또한 역시 뭐에 대해서 이 글쓴이 또는 독자의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냥 내용만 쭉 읽었어. 내용 파악이 됐어요. 그것까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제는 진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끊어가면서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 의미하는지 이걸 잡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작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9번 문제예요. 어답류의 1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화작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9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정도, 이게 한 세트예요. 사실 화법에. 그러면은 화법과 작문이 같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인터뷰를 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작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추가돼서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 작문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기억하세요. 계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 수정되거나 보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정과 보완이요. 이게 항상 글쓰기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요 계획이나 수정 보완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고 기타 짜투리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명명하는 거는 조건부 문제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고쳐쓰기 문제 유형 정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 복합 지문이 4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게 앞에서는 말했고 뒤에서는 이런 수정 보완을 하는 거 언급이 됐냐? 그러면 보시면은 여러분 뭐 4번 같은 경우에서도 선생님 아까 말했죠. 이 말하기에 말하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서도 결국 이것 또한 역시 A에서 또는 B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 6번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 이 계획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다 볼 건데 요거 한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되게 쉬운 문제 쉽게 풀어가라는 팁을 하나 줄 거예요. 조건부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조건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순서를 잡아줄 거예요. 뭘 보냐? 자 1번,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은 항상 우리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본 수업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식적인 것들.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비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라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외에 기타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특징이나 의의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 그러면 7번에다가도 보기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보면은 비유법 거기는 선생님한테는 1번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2번이에요. 그러면 선지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 본문 내용을 안 보더라도 뭘 볼 수 있냐?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보는 거야. 1번만 잡고 봅니다. 이거 문제 푸는데 선생님은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냐? 1번. 비유 있어요? 없어요? 비유 없어요. 속어. 안 맞아. 예. 그리고 2번. 사운드 세상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게 사운드라고 하는 게 연결고리래요. 비유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일단 2번에 여기는 체크가 되겠네. 3번. 지금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의 샘. 소리의 샘이라고 하는 건 비유잖아요. 사운드라는 게. 괜찮네. 3번. 아니 4번. 뭐 소리의 마법사.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비유적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은 2, 3, 4에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뭐 보면 좋아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 그의 역할을 한번 같이 살펴봐라.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게 잘 안 보인다, 추론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본문 읽으세요. 또는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연습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이라고 봤을 때 2번에서 사운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 같은 거 보여요? 없죠? 3번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의 샘을 발견하다. 여기서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 한마디 또는 단어 나왔어요? 안 나왔죠? 답은 몇 번? 4번 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결국 소거법이라는 거예요. 소거법.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선지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워갈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소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감이 아니에요. 국어를 누가 요즘에 감으로 풉니까? 구닥다리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이제 근거를 같이 발견을 해 가보자. 그래서 이 근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뭔가 억지로 찾으려 그러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답이라고 선택한 거는 있잖아요. 그 답이라고 선택한 거는 이 명확한 근거를 보고 가야죠. 요 대목까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하나 9번 하나만 볼게요. 9번. 그래서 지금 앞에 내용은 우리가 좀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다 넘길게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가 이제 오답률에 우리 베스트 탑 10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자, 가와나를 모두 활용하여 초고 수정을 보완하자. 예, 수정 보완하는 결국 여기 안에 유형은 다 잡혀요. 그러면 이제 9번에 대한 우리 풀이를 할 텐데, 앞에 사실 가 또는 나 이런 계획들이 있고 여기다가 우리 보기 자료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은 결국에 이 보기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이거의 목적부터 좀 발견을 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첫 번째 가의 자료를 보면 시각 자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각 자료에서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 시각 자료를 보시면은 군산, 부산, 인천 또는 우리 진남포, 목포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군산이 우리 쌀 수탈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대목에서 어떤 영역들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었냐, 인터뷰 자료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읽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선생님처럼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되는 건가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우리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주요 핵심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자,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군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의 쌀을 집결되는 경제 요충지로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는 창구였다. 지금 자, 우리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가 있네요. 군산이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공간이었는지.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 결과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여 결국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군산에서 몰락하는 그 사람들의 군상을 우리가 같이 보여준다, 또는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가와 나에 대한 얘기, 이 소개가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더 첨가가 될 수 있는지,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때, 여러분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답률을 한번 보니까 4번 선지를 많이 골랐더라고요. 4번 또는 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끊어서 볼 수 있는지, 그러면 5번 선지로 한번 가볼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번. 우문단에서 탕류의 배경인 군산이 일제 수탈로, 자, 일제 수탈지, 그 중에서도 최대 수탈지였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자료, 시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혼란한 상황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공간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혼란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군상이 나올 수 있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자료들을 보완해서 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와 나에 활용을 한다. 이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9번의 답이 5번인 거거든요. 추상적으로 보지 맙시다. 우리 객관적인 근거 수치로만 갑시다. 그러면 9번에 5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은 선생님 왜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번 봅시다. 상문단에서 탕류에서 정주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여기다 괄호 하나만 쳐볼게요. 미두장의 전국적 분포 및 그로 인해 폐해를 소개하는 자료, 여기다 괄호 하나 닫아봅시다. 자, 가와 나를 우리 확인해서 그거 고를 수가 있어요?
가와 나 가지고 미두정이라고 하는 말 여기 하나라도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나? 전국적인 분포라고 하는 게 이 통계 자료가 지금 그 전국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쌀 수탈에 대한 지역별 통계치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거는 우리 9번에 4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몇 번으로? 10번, 9번에 5번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오프닝 화작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법 5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은 문법을 지금 너 이만 문법 못하는구나. 또 문법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또는 다 틀렸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문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막 늘린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지금 독해하거나 연습하는 데 있어서 투자했을 때 효율이 잘 안 나와요. 문법 다 틀려도 89점이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 89점이었죠. 다 틀려도 문법 설마 다 틀리진 않겠죠?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법 한 문제 한 문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독해라든지 시험 범위가 이번에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문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겸사겸사 같이 공부하되 미리 다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귀한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라.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그냥 조언입니다. 아이들 내신 대비까지 산모가 제일 처음에 중요한 시험인 건 맞지만 모든 거를 다 걸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항상 15번은 우리가 문법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문법에 대해서 이건 문제풀이겠죠. 결국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문법 수업 할 수 있는 건 문법 수업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도 어차피 오늘 뭐 해봐야 우리 80분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문 체계, 의문의 변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품사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사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중세국어는 제낄게요. 그냥 3가지 정도로만 우리 분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만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체계를 여러분이 아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의문의 변동을 여러분이 아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다 사실 중등기 배웠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 내지는 1학년 1학기 기말에 무조건 나와요. 요거랑 요거는 무조건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몰라. 그러면 이거는 학습을 해놓으세요. 왜냐면 이건 내신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품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품사 같은 경우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자 우리 형태소는 아냐, 또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아냐,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아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는가 모르는가, 아는 부분은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리고 나서 우리 이 통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문장의 짜임, 그리고 나서 문법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사실 중간 넘어서의 시험범위에요. 그러면 당장 우리 2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게 있으면은 아는 건 보시고 모르는 거 솔직히 말해서 틀려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6월 때, 9월 때 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그 영역별로, 부분별로 이것만 해야지, 아니면 이거 기본만 해야지, 이런 것만 보세요. 중세국어는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뺐고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발음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범주로 일단 봤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풀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풀이 하나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법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해줄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4번 문제 하나만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어근이랑 어간이랑 구별하는 거, 그리고 단어의 형성 부분인데 요 14번 문제풀이 하나만 해볼게요. 혹시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친구들 중에 14번 말고 문법 문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 원래 14분만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시간 더 써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수업 더 많이 한다고 해갖고 갑자기 강의실 안 빼준다고 해서 이 학원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냥 수업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 자료에서 활동 A씨에 들어갈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근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들을 모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 어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단어의 뿌리, 근본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뿌리 근자거든요. 그래서 이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 단어의 핵심적인 실제 또는 중심, 그런 의미를 뜻해요. 이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 강, 산, 바다. 여러분,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단어죠. 강, 산, 바다. 사전에 치면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은 변형이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해. 물론 이제 형태소라든지 단어, 구품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면 좀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냥 심플하게 강산 바다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만 가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건불다, 먹히다, 자라다, 그 다음에 치솟다, 휘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어근과 그 단어의 형태가 어근이 뭐 일치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맑다, 밝다. 그럼 이런 밝다 쓰다 말았네. 이런 단어의 기본 형태들은 다 어근이랑 일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가려면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어간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해. 그래서 이 어간이라고 하는 애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또 선생님도 제일 편하게 설명할 때 용언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요거랑 요거를 구별할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선생님들은 다 너무 좋아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면은 먹다, 여기에서 우리 어근이라고 하는 걸 찾으라 그러면은 여기를 말해요. 예, 여기는 먹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이야. 동시에 어근이면서 여기에 먹다, 먹고, 먹지, 먹어서, 먹으면, 먹으니까 활용을 했을 때 어디에? 먹에서 여기가 어간으로도 또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 부분을 여러분 만약에 파생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먹이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전에 등재되는 다른 단어야. 사동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근을 찾으라 그러면 여전히 먹이야. 어근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 어근에다가 이라고 하는 뭐가 붙어 있을 뿐이야? 접사가 붙어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선생님 어간이라고 하는 애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활용이 일어났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먹다, 먹고 이러면 괜찮았죠? 근데 먹이다, 먹이고, 먹이지. 먹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에서 끊어지죠. 이. 그래서 이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문제에서는 단일어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네, A는 단일어고 B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복합어를 얘기를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한 경우, 그래서 복합어 중에 파생어를,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성어를 얘기를 해라. 그래서 A 같은 경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단일어를 한번 찾자. 그다음 B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파생어를 찾자. C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어근이 두 가지인 거 합성어를 같이 찾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내용 정리가 꽤나 쉽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14번에서 A에 들어갈 만한 거는 사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미 잘하다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휘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볼게요. 휘 플러스 감다요. 네. 이미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플러스라고 하는 표지가 하나 붙어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붙어 있다 그러면은 파생어라든지 합성어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일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가 붙지 않는 그냥 강, 산, 바다 또는 맑다, 밝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줘야 될지 얘네들처럼 우리가 휘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잘하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B 같은 데서는 우리가 뭐 먹히다, 뭐 치솟다. C 같은 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어요? 검불다, 검다와 불다가 같이 합쳐서 어근이 2개 이상 묶인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4번 문제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고3들도 선생님 고3 수업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근하고 어근은 아직도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망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럼.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정리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 보실 때 지금 문법에서 그나마 좀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13번, 13번이라든지 또는 15번 같은 경우들도 있긴 한데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의문론, 의문의 변동에 대한 얘기였고요. 12번 같은 경우 문법 요소에서 부정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13번 같은 경우는 결국 형태서 단어, 이 품사에서 어근의 개념에 대해서 14번은 활용이겠죠. 15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사를 너희가 구별할 수 있느냐? 주격조사 또는 목적격조사 아니면은 뭐 보격 아니면은 부사격, 관형격 등등등등 이런 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별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판단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정도로 되게 오히려 쉽게 풀어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뭐 그렇게 오래 건드리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다. 문법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편하게 물어봐도 돼요. 맞았어도 물어봐도 돼요. 개념 알고 싶은 게 있다면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나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15번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조금만 보고 갈게요. 15번에서 되게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목적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만든다.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격조사를 붙이면 되거든요. 항상. 근데 격조사만 붙을 수 있고 또는 보조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명사형으로 또는 부사형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단독이 되든 보조사, 목적격 조사와 같이 결합이 돼 있든 뭐 이런 경우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뭐 이거 특강 들은 친구들은 자료로도 만들어 줬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경우들 그냥 심플하게 요거 세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막 격조사랑 보조사랑 같이 붙기도 한다면서 이런 것들 집어치우세요. 그냥 여기서는 되게 단순하게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적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목적격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 을과 를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조사 같은 경우는 뭐 는, 또 만, 아니면은 도, 뭐 등등등등등 이런 얘기. 그리고 생략은 아예 없는 경우. 그래서 이런 개념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도 되게 쉽게 푼 거예요. 왜냐하면 1번 선지에서 바로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하나만 보시면은 자 기억의 예로 산책을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써놨지만 목적격 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사실 1번 문제는 풀었어요. 15번 문제는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을 안 느껴도 되는 게 꽤나 쉽다라는 거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거는 뭐냐. 사실 16에서 21번 지문 여러분이 연습을 안 하고 보면은 이 지문 꽤나 길었을 거거든요.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지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6번하고 21번 이 독서 지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문 여러분 풀만했을까요? 괜찮았어요? 어려웠어요? 나 혼자 그냥 계속 떠들다 가면 되겠구나 오늘은. 좋습니다. 자, 요 지문 같은 경우 우리는 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문제를 봐야 되니까 좀 이제 오답률에 대한 통계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좀 많이 틀렸어요. 꽤 오래 걸렸고 꽤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틀린 거 보면 17번도 틀렸어요. 18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19번도 틀렸어요. 20번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어휘 문제 빼고 내용일치 문제 이거 16번에 나오는 정말 단순한 이 문제 빼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좀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지문이 어려웠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뭐 선생님이 다 읽고 이거 분석해 준다라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분석은 해야 되겠죠.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근데 내용 자체가 뭐 좀 까다로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좀 볼 건데 먼저 우리는 딱 세 문제만 풀 거예요. 17번, 18번 미안해요. 네 문제네요. 17번, 18번, 19번, 20번 이렇게 네 문제를 볼 건데 유형부터 좀 봐줄 거예요.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를 먼저 볼 텐데 17번을 보면은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시트 하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요거와 그 다음에 vs 누구? 어우 길어요. 베르케 게슈윈드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다 썼을까? 아 긴데. 자, 모형. 그러면은 심플하게 보면은 결국 요거에 대한 특징 기억, 요거에 대한 특징 니은. 되게 단순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선생님 하나 잡아줄 수 있는 팁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먼저 소거를 하시고 소거를 적용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라? 이 뒤로 넘어가라. 그래서 연결을 같이 봐야 좀 같이 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가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내용이래. 그러면은 가에서 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리고 이거를 두 번 걸친다. 그러면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문제 요지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뭘 보면 좋냐? 말하기 과정에서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브로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진행 과정을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개념 중심부라고 하든지 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음 순서로 어디로 가요? 브로카. 그리고 자, 베르니케.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브로카로 가버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브로카 영역이 이렇게 두 번 정도 참여가 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9에서 자 니은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 뭐에서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에 의하면은 쓰기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언어에서 인지 과정에 대한 키워드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도 실어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함정이 있어요. 보기에서 나와 있는 전제 조건들만 여러분이 같이 봐줬으면 좋았었다라는 건데 보기 세 번째 문장만 여러분이 밑줄 하나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같은 경우는요.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쉽게 말해서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의 어떤 조합이 또
구성 자체가 잘 안 된다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했었냐 그러면 사실상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키포인트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가기 위해서 개념을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본문 같은 경우로 구성을 하실 때 항상 문단 번호를 적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화제는 실어증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어증에 대한 연구가 차차차차 진행이 되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겠죠. 이런 게 뭐에 대해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진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보이며 우리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 화제가 브로카라고 하는 거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베르니케라고 하는 사람도 뭔가를 만들어낸대요. 그게 1문단과 2문단에 대한 얘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케라고 하는 사람의 실어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 한 3문단 정도에 가봅시다. 거기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 3문단의 첫 문장만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을 거쳐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그래서 자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합주의 이론에서는 어떤 여기서 뭐가 포인트가 되냐? 하나의 과정이 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시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될지를 한번 같이 파악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베르니케가 강하게 추진한 거는 베르니케 모형이고 그리고 그 베르니케 모형 여기 다음에 우리가 볼 모양은 뭐야? 기억에 해당하는 우리 뭐가 있어요? 리시트 하임의 모형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문단의 끝까지가 뭐냐? 리시트 하임의 모형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뭐 다 읽어줄 수는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념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베르니케의 브로카 영역 너는 개념 중심부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었대. 그럼 만들었다라는 이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상문단 중심부에서 우리가 내용만 좀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 각각의 브로카, 베르니케 그리고 개념 중심부라고 하는 요 세 가지에 대한 특성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꼭 강조해 주고 싶은 거는 자 우리 베르니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브로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개념 중심부라고 하는 거 선생님 굳이 여기다가 쓰는 이유는 얘네들이 다 답을 찾아가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거 지금 다 뭐 읽어가면서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찾아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영역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의 중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대요? 소리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진술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답의 근거죠. 17번에 5번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하면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의 중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단어를 뭐 한대요? 조합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거야 결국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키워드가 있잖아요. 단어 문장 조합이 잘 안 된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영역이 망가졌겠냐고요. 그쵸? 어떤 영역이 망가졌는지 우리가 여기서 사실 개념 정리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풀고 나서 정리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본문에 접근할 때 개념을 이렇게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념 중심부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의 중추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의미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뭐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중추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 이게 리시트하임의 모형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뭐 해보자라는 거예요.
17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뭐 일단 간단하게 좀 압축적으로만 풀 수밖에 없는데 17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자. 자, 보시면은 기억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기억은 실제 발음 기관이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봤냐? 예, 안타깝게도 이게 한계가 명확하게 있었죠. 그래서 소리를 뭔가 만들어 실제 발음하기 위해서 만들어 간다? 예, 이게 안 됐어요. 그 어디 나오냐? 4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이건 4문단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 바로 위에 그런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명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념과 특징들을 제시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개념 특징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뭐가 보였을 것이다? 분명히 한계라든지 단점들이라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게 4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모르죠. 3번 선지 보면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시트하임의 모형에서. 그래서 이거와 달리 듣기, 읽기, 쓰기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3번 선지는 이 리시트하임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베르케, 게시윈드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 넘어서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게시윈드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모형에 대한 소개를 하겠죠. 즉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는 건 여기서 말하고 그 다음에 듣는 거, 여기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거, 즉 두 가지의 패턴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어려워지는 게 두 가지에 대한 비교겠죠.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대목을 여러분이 같이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들, 그 다음에 자 3번 넘어서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억에서는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의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억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귀로 들어왔던 이 자극이 어디에?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베르니케의 듣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리시타임 모형에서 우리 듣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대목을 4문단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개념을 설명했고 4문단에서는 듣기와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듣기 과정에 대해서 4문단 두 번째 문장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만 읽어봅시다.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개념 중심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즉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여기다 밑줄 줍시다.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베르니케의 영역이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한다. 즉 여러분 우리 이 베르니케에서 들어온 반응이 개념 중심부로 송출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요 베르니케라고 하는 거에서 넘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4번 선지 청각 자극이 여기에서 송부된다라고 이미 문장을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청각 자극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청각이 어떤 소음이 있었을 거잖아. 그 부분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대목을 우리가 봐주신다면은 사실 4번 선지에 대한 내용은 괜찮죠. 예, 그래서 달리라고 볼 수가 없고 모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절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다음 마지막 5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가 소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봤대요. 그런데 보시면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같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게 리시타임 모형에서만 나와 있었냐?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게시윈드 모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17번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소거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18번은 그냥 이거는 빠르게 풀이만 합시다. 결국 이 브로카로 두 번씩이나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면은 결국에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거는 자, 이 과정, 추론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하기 영역에서 왜 이런 순서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4번 하나 봅시다.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로 갔다가 베르니케로 갔다가 브로카가 돼야 되는 것은 결국 개념 중심부에서 뭐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 하나의 산문단 마지막에 트라이앵글 사이클에 대한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산문단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리시탄 모형에서는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이 있고,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8번 같은 경우는 자, 베르니케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개념 중심부로 가죠. 그리고 개념 중심부에서 우리 브로카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산문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건 산문단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 추론이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베르니케, 근데 우리가 가에 대한 말하기를 보시면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를 갖춰서 다시 베르니케로 갔다 브로카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 얘가 어디요? 자, 여기하고 연결을 했을 때 중간에 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념 중심부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때 일방향적으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 얘기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18번에 4번 선지 같은 경우 개념 중심부에서 바로 여기로 못 쏴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앞뒤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과 그리고 쓰기 과정, 그리고 단어 문장의 조합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해봤을 때 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주요한 정보는 뭐였어요? 슈인드 모형에서 우리 쓰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쓰기라고 하는 그 모형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순서가 지금 가나, 다라, 마. 즉 과정은 나와 있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한 정보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 정리 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이건 다 풀이만 할게요. 3번 문제, 3번 선지 하나만 봅시다. 3번에서 보시면은 19번에 3번 각 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 베르니케 영역 같은 경우가 우리 각 회에서 받아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오늘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7문단 제일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문단에서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쓰기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냐 이런 진술을 해요. 쓰기의 경우에서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회에서 정보 처리가 된 게 베르니케로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쓰기 과정에서는 베르니케가 바로 어디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진술대로 가면요. 마지막 진술대로 가면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보내준다라고 하자는 거잖아요. 바로 보내준 다음에 그러면은 실문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내용대로만 우리가 가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여요? 내용 정리가 되죠. 19번에 3번 정도가 확인이 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 20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두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A, 리시타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어디에서? 게시윈드가 진단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 두 영역 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통되게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브로카 영역 같은 경우는 뭐가? 단어에 대한 조합. 그래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걸 브로카 영역이 한다 그랬는데 단어와 문장 조합이 안 돼. 그러면은 A와 B 모두 다 어떤 진단을 내릴 거야?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까지만 성립이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바로 몇 번으로 풀려요? 5번이죠. 그러니까 20번에 그래서 답이 바로 5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가 앞서서 봤던 개념 정리에 따라서 요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 여기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준이었구나. 그러면 선생님 이게 리시타임에서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슈인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풀었을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많았던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볼 거는 문제풀이 하나만 하려고 해요. 문제풀이는 몇 번을 할 거냐? 41번 할 거예요. 41번.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41번은 문제풀이만 하고 그 다음에 43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학 지문 하나 하고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전 문제를 다 풀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그 오답률 높았던 지문들도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만 학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궁금한 것들은 추가로 선생님이랑 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번은 말 그대로 이건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문제도 뭐 어렵다 치지만 일단 41번이 오답률이 77%예요. 그러니까 20%밖에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맞춘 친구들은 스스로 박수. 네, 잘 풀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개념을 일단 하나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잉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상황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하기 전 그리고 수입을 한 후 그리고 수입을 하고 나서 관세를 적용을 했을 때 선생님 왜 그래프부터 안 그리고 이거 글자부터 쓰고 있어요? 라고 보지 마시고 개념부터 한번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뭐만 유통되고 있을까? 국내산 바나나만 있었겠죠. 당연히 이것만 있을 거잖아요. 국내산 바나나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근데 수입을 했어. 지금은 세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국내산과 더불어서 수입산 이런 게 같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은 국내산만 있을 때는 사실상 독점이잖아. 그쵸? 근데 이 독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는 제일 높을 거야. 근데 여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다운되겠죠. 네. 우리가 싼 값에 맛난 음식들을 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가 적용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기다 뭘 물린다는 거야? 세금을 물리는 거잖아. 그 세금만큼 비용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마진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가격이 내려가고 또 원래 가격만치 올라가진 않을 건데 그 중간 정도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을 하나 해볼 겁니다. 본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4문단과 5문단. 본문에서 4문단과 5문단에 대한 내용만 잠깐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밀가루 얘기를 했어요. 밀가루 얘기. 그래서 만약에 밀가루 수입이 많이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바나나가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좋아요? 소비자한테 좋아요? 생산자한테 좋아요? 야, 지금은 우리가 수입을 한 거잖아. 세금을 안 물렸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좋아요? 생산자가 좋아요? 당연히 이거는 싼 값에 먹을 수 있잖아요. 소비자가 웃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늘어날 거예요. 개념부터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상황에서 생산자들은 살짝 자신들의 마진이 좀 손익이 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생산비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요거의 합에서 여러분 우리 두 개 합을 더한 게 사회적 잉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적 잉여가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4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 수입하기 전보다 비해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커졌죠. 근데 만약에 관세를 적용했어. 세금을 물렸어요. 그럼 세금을 물리면은 이 수입산의 가격이 완전 싸진 않을 거잖아요. 조금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마 둘 사이의 중간값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간값에서 보면은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생산자 잉여도 원래 내가 최저 마지노선으로 최저가로 주다가 약간 중간가까지 준 거야. 그러면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겠지. 근데 그거를 적용했을 때 사회적 잉여 자체가 자, 5문단의 제 마지막 문장 봅시다. 자, 수입 밀가루의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사회적 잉여는 뭔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세를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뭐가 줄어든다는 거야? 사회적 잉여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40번 문제 풀이기도 하거든요. 이 개념은 알아야 41번을 좀 더 쉽게 풀어요. 그러면 40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소비자 잉여의, 자, 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2번 선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우리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인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번 문제에 대한 풀이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좀 그리기 전에 자, 보기의 상황을 좀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자, 읽어보면은 피국에서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으로 하락. 수입을 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체크. 이 정부는 국내산 바나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 그 수입 바나나의 수입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 바나나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 오름으로 인해서 자, 국산의 공급량이 늘어나요. 요 정도 개념만 잡아놓읍시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이고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여기는 뭐예요 우리? 균형 가격이잖아요. 표준이잖아요. 표준. 여기 얼마가 됐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려놔서 다음 대목 하나 봅시다. 자, 우리 관세를 부과 후 노란색으로 할게요. 관세를 부과한 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우, 이거는 정말 힘드네요. 네. 그다음에 관세 부과 전 다다다다다다. 어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과 후 관세 부과 전. 이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표만 잡아서 하나씩 얘기할게요. 1번 선지부터 볼게요. 1번. 자,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국내산 바나나의 평균 균형 가격은 톤당 얼마? 균형 가격은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래요? 지금 여기 가격은 1,000만 원이죠. 이 1번은 고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2번을 많이 고를 수밖에 없는 게, 자, 하나 볼 건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만 포커싱을 맞춰요. 여기에만. 근데 보시면은 볼게요. 자,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200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관세 부과 전에 우리 수요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여기 대목을 얼마로 얘기했냐? 이게 250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싸 개꿀 바로 쉽게 풀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요하는 총량은 250톤이 맞는데 문제는 국내산에서도 공급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국내산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 대목을 한번 봤더니 얼마가 있었냐? 공급선이 여기서 약 한 50톤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총 수요량은 250톤인데 거기서 국내산이 50톤 있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빼주면 어떻게 돼요? 250 빼기 50을 하니까 총 수입산의 유통량은 200톤이었던 거야. 공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국내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톤 정도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선지가 적절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하니 톤당 200만 원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500만 원에서 여기가 500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700이잖아. 이건 관세를 부과한 후라 그랬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뛰었으면은 올랐겠지. 4번.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 공급량이 100톤에서 50톤에서 100톤으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관세를 부과하기 전, 근데 관세를 부과한 후 이렇게 국내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의 수치가 10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50에서 100으로, 100톤으로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4번 선지도 괜찮죠. 그럼 5번이 왜 답이냐? 자,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든 효과를 발생한다. 관세 부과 전에 얼마 수입했어요? 관세 부과 전에 200톤 수입했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의 전체 수요량을 보니까 여기는 200이야. 지금 전체 수요가 200이야. 그 중에서 100을 누가 해? 국내산에서 해. 그러면 여러분 빼기가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입하는 바나나는 1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톤이 아니라 100톤인 거지. 사실 1, 2, 3, 4를 쭉 내려오면 5번 선지는 당연히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왜? 중3이니까 아직. 고1 과정이 아니라 중3 과정으로 우리가 풀이를 한 거니까 최대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여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 요 과정 40번, 41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좀 어려웠던 사회 경제 지문들. 그러니까 결국 독서 지문을 지금 연달아 2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사회 경제, 두 번째 생물이라든지 약간 과학 지문, 세 번째 기술 지문. 그래서 이전에는 재작년에는 약간 갑자기 GPS 지문이 나왔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뭐 갑자기 측면 삼각법 보고 막 이 구조를 보고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나와버렸어.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은 쉽게 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학을 이제 드디어 볼 건데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많은 문학 지문이나 같이 분석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정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팁을 좀 주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43번에서 45번 요 문학 지문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아이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접하니까 어려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43번 같은 경우를 이제 문제 유형부터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조건부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건부가 여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형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끊으라는 데서 한번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형식은 아까도 말했던 비유라든지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들, 여기는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효과.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선지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A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B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선지 하나당 판단이 몇 개가 돼야 돼? 하나, 2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시라.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게 뒤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끊어볼게요. 43번에서 선생님 끊으라는 데서 한번 끊어봅시다. 자, 1번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거기서 끊으세요. 2번 역설법을 활용하여 끊어. 3번 자조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끊어주세요. 4번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끊어주시고 5번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끊어주시고 자, 그 부분이 A예요. 우리 형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우리 B로 볼 거예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공부법은 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끊으라고 한 것 중에 만약에 개념을 몰라. 그러면 이 개념 다지기 들어가야 돼요. 네? 문학 개념이 기본기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효과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정서가 있는지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이해는 뭘 바탕으로 들어가냐? 본문 정리를 바탕으로,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게 물론 아직 1학년 지문이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답이 어디서 걸리냐? 이것만 잘 봐도 시 소설 문제에서 안 틀려요.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 43번이 두 번째로 많이 틀린 질문이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자, 어미는 뭐예요? 아까 배웠던 어간이랑 짝꿍. 어간, 어미란 말이야. 먹다, 먹고. 자, 우리가 아까 먹다라는 거 했었잖아요. 먹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먹이라고 하는 건 어간이었어. 그러면은 동일한 어미라고 하는 건 여기 다야,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끝말, 마지막 말을
유사하게 반복했는지 동일하게 반복했는지 이것만 찾으세요. 두 번째, 역설법. 여러분 우리 역설 알아요? 무슨 되는 말 찾으면 되잖아. 반어와 역설 헷갈리면 안 되죠. 나보고 역겨워.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는 반어잖아요. 근데 님은 갔지만 난 님 안 보냈어. 뭔 개소리야. 갔는데 안 갔대. 있었는데 없었대. 이런 건 우리 역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 3번 자주적이다. 우리 자주적인 건 선생님 뭘까요? 이 개념이 몰라. 개념을 몰라. 안타깝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조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인의 말투인데 자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우리 자주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몰라. 그럼 어떻게 푸냐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같이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하듯이 자책하는 듯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 우리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른 소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리가 어떻게 풀어요? 예?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 청각이잖아요. 그런데 푸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시각적인 거잖아요. 푸른 종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우리 감각의 전인 거잖아요. 한 문장 안에서. 5번. 수미상관. 앞에랑 뒤에랑 똑같아. 또는 닮아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주문을 해주고 싶은 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답에 대한 근거를 요거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힌트를 주면은 B 안 봐도 돼요. A만 가지고 풀려요. 이거 이렇게만 갖고 풀리거든요. 여기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이 딱 하나. 두 작품을 다 봐도 한 선지로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44번. 4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것 또한 역시 가와 나야. 그 다음에 45번 보니 이거는 나에만 국한하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본문 보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선지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많이들 그냥 가나니까 가부터 무조건 읽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보실 거는 가와 나죠. 가와 나죠. 얘는 나죠. 확률적으로 가지문 먼저 보는 게 유리할까요? 나지문 먼저 보는 게 유리할까요? 나죠. 실제로 이 지문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지문 보면 풀려요. 3문제가 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뽀록 아니에요? 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운도 본인이 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익혀놨어야 찾아올 수 있는 행운인 거죠. 가지문 안 봤어요, 선생님요. 물론 둘 다 아는 작품이지. 근데 논리적으로 똑같이 풀어도 나만 보고 되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지문을 본문을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우선권이나 순서 정리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 지문이 문항들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그거대로 소거를 해요. 그러면 설령 답을 못 찾더라도 다음 남은 지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정보들은 극히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세요. 가와 나의 공통점이야. 하나라도 틀리면 걔는 나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4번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하나 해볼 게 뭐냐. 43번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 거예요. 43번. 여러분 동일한 어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나에서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동일한 어미. 왜냐면 이 지문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43번이에요. 이게 2위거든요.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봤을 때 이 개념이 문학의 기본기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뭐라고요? 맨 첫 문장.
예. 지금 나에서의 여러분 실제 답에 대한 근거가 뭐뭐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와, 선생님 문제 치졸해요. 이딴 걸로 낼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요. 가에서 근거는 뭘까요? 사면급 부분이랑 사형급 부분이 거기서 어떤 거? 별점과 맞아요. 니은 가예요.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전반적으로 문법도 좀 돼야 되고 내용 정리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역설법이 있어요? 역설법 있는 것 같아요? 가와 나 작품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역설이에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게 역설이에요. 역설 있을까요? 나에서 나에서도 없고 가에서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나만 갖고 조졌어요. 나만 가지고 봤어요. 없어. 자주적인 거 있어요? 나에서? 없어요.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이런 전이 있어요? 없어요. 수미상관 딱 봐도 3초면 보이죠? 닮았어요? 네. 답은 몇 번? 1번.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근거잖아요. 이거는 근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근거가 못 찾겠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해? 소거하세요. 소거해서 선지를 4개를 지우세요. 그럼 남은 게 하나가 답이겠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소거해서라도 풀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3월 모의고사 때 수능 때 뭐해? 답만 맞으면 돼요. 정확하게 풀었네 못 풀었네가 아니라 내가 찍어서 정답이 됐다 체크가 돼서 내 점수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지금 완벽하게 다 풀어낸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맞춰내는 연습을 분석해내는 연습으로 시험에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해서 풀지 못해요. 네,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지금요. 연습이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이런 집중을 좀 해주시면은 모습을 좀 봐주시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거 정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웠던 문제, 문학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평이했어요, 사실은요. 문학은 좀 쉽게 풀을만 했어요. 근데 어려운 지문이 지금 뭐 독서라든지 2개, 그 다음에 문학에서 요거 한 지문 정도 좀 까다로웠던 거, 현대소설이나 아니면 고전소설 안에서도 한자어나 좀 어려운 표현보다는 그냥 내용, 전체적인 전개, 줄거리가 많이 좀 나왔던 부분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더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같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막 문제를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든지 풀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 정도만 얘기해주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따로 이거는 선생님 더 나중에 시간 날 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필요한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생님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하는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래서 주요한 킬링 지문들 또 킬링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지문별로 어떤 영역들을 볼 것인지에 대한 한번 전반적인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3월 모의고사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